자, 이렇게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초반부터 팽팽한데요.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을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다소 어떤 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도 조금 있었다고도 하는데 과연 정 대표는 지금 연임 사퇴 어떤 생각 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마 본인은 연임 도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날 기자회견 때 그때 어쨌든 이겼어야 할 것을 졌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권은 짧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친명 쪽에서 당권이 짧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6월 9일 날 G7 해외 순방 때도 당대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나왔었거든요. 10번째인데 불참했단 말이죠, 이번에. 반대 또 김민석 총리는 또 거기에 자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또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대개 총리는 대통령 환송회사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 당권 도전과 관련해 당권 투쟁과 관련해가지고 분명한 어쨌든 선은 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대표의 어떤 출마보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냐.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어요. 김 총리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 평가를 이제 상당히 수위 높게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이 점점 가열되는 건 맞는데 과연 정 대표가 도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2000년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새천년민주당 출범 이후에 당대표 연임한 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 대표 때인데 절박했었죠. 그래서 일단 대표직을 사임하고 다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이 된 거였죠. 대표 재선이 됐던 거였는데 대표 연임인 예가 별로 없고 또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했냐 패배했냐가 이제 양당 다 양대 거대 정당에 다 패배라고 이제 당내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12대 4의 어떤 성적은 거뒀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 따나 이겼어야 되고도 졌다. 평택을이나 아마 부산 북구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패배라면은 사실 패배했으면 이제 양당 다 물러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게다가 대통령과 이제 각이 세워진 상황 속에서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당대표로서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저는 연임 도전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전히 그러나 1인 1표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고 당원 주권론보다는 당원 당권론인데 사실은 당원 당권론이 됐건 당원 주권론이 됐건 그런 쪽은 또 이 정청래 대표는 유리한 상황이라서 이른바 친명 대 친청의 이 갈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언급을 해줬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부분이 계속 화제가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반응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 언어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막스 베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제 선문다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 언어를 해석하려면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해외 순방까지 가서 SNS 통해서 집권 여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먼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박찬대 의원을 또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마음에 틀어진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다음에 연임할 때는 내가 실력으로 이겨야 됐다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1인 1투표제도 만들고
또 조국도 협도 합당도 한번 뭐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이겼냐 졌냐 가지고 지금 뭐 논란이 되면서 결국 책임론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다음 차기 당대표의 정청래가 아니다. 이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현대 우리 정부의 역사상 국무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총리를 그만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해외 순방을 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 이것도 예.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화가 나니까 이제 정권은 짧다고 받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SNS의 얘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번 연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좀 더 확정이 됐다가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집권 초반이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친명 대 친창 간의 날카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통령의 글을 두고 좀 해석이 분분하자 조승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다,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즉각 진화에 나선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건 뭐 대통령 뜻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뭐 언론적인 말씀인 거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우리 이용호 의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말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말이죠. 예.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여기 포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 그야말로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정 대표를 겨냥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뒤의 전반적인 이 문맥 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권의 갈등이 여기서 그냥 그칠 것인지 정 대표가 그야말로 거칠게 말하면 한판 떠볼 것인지. 그냥 그 정권은 짧다는 말은 그건 대단히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은 사실은 다른 쪽에 해석이 분분한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겨냥했다라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판과 여론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위국이다. 듣기 좀 어색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이른바 명청 갈등, 명청 대전이라는 단어는 보수 측의 전 약간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자꾸 이제 이 여권 내 이 틈새를 벌리려 하는 뭐 그런 걸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단어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재명 대통령 이 측과 이 정청래 대표 측 이른바 친청 그리고 비청 간에는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 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무산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국내에서 뭐 1인 1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보도가 많이 됐었고 아무튼 계속 작건 크건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마찰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이제 양측의 이 서로 갈등과 충돌, 이 파열음이 이게 임계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아마 연임 도전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하느냐, 이 지금 갈림길인데 그동안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을 볼 때는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갓 지났고 최근에 뭐 조금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인 추세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견고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이게 무슨 뭐 당위적으로 어느 측이 옳다 그러다기보다 이건 그냥 권력 투쟁이에요. 권력 투쟁이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은 아무튼 간에 대통령과 여당이 같이 가야죠. 이게 무슨 2인 삼각처럼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론이 있다면 글쎄요, 아마 지금 이제 친청은 이제 강성 당원들, 권리 당원 위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언젠가 그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딱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한번 그 정책 의제로 한번 이제 싸워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정청래 대표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청와대로서는 불편하죠. 보안 수사권 폐지가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거 거기 딱 반길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여권에서 자꾸 이런 정책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를 충돌하고 갈등하고 이럴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지겠어요? 그건 당대표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부터 저는 연임 도전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 대표의 스타일상은 밀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이번 주가 저는
하나의 그 감염자가 될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을 두고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정 대표의 거친 논의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대통령은 그렇게 안 보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해서 굳이 의미를 좀 축소하는 비정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사실상 내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후임까지 임명을 지금 지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그러면 본인의 연임을 접을 것이냐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집권 1년 차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정말로 힘이 막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지만 지금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반기를 들고 거슬려서 연임을 도전한다고 하는 게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의 조금 교감 없이 출마한다고 하면서 당내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가 압박이 되고 연판장만 돌리겠습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졌겠죠. 이런 일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시에 사퇴를 했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이 세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본인이 몇몇 그 강성 본인의 친척 의원들을 위시해서 과연 정면 충돌로 정면 대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김민석 지금 총리가 그냥 추대하듯이 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집권 여당의 모양새를 또 우습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민주주의를 상당히 왜곡하는 것이고 과거에 또 민주당에서도 많이 국민의힘을 비판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갈수록 친척 의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국정 운영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이게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마음이 정 대표 쪽으로 향하진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두 분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전당대회 이제 곧 있으면 후보도 막 등록하고 인원들 보면 저희가 언급하는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 또 이번에 살아난 송영길 의원 등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8월 한 17일 얘기 나오더라고요. 두 달 사이에 무슨 일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임 도전이. 대통령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발언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는 발언도 그렇고 양측의 이 충돌이 거의 지금 이제 시작인데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한 일주일 더 됐나요? 이제 2월 3일이었으니까 오늘 며칠이죠? 오늘 14일이죠? 예, 오늘이 14일. 이제 열흘 됐단 말이에요. 열흘 됐는데 지금 계속 그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임기 말이라면 자연스러워요. 임기 말이라면은 이른바 이제 그 임기 말에 대통령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제 당 대표들이 여야 할 거 보수 진보할 거 없이 항상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거 자주 있어 왔어요. 항상 탈당도 많이 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다 탈당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지금 임기 이제 1년 갓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당 대표하고 이렇게 충돌 양상을 보인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끌고 온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론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쉬움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겠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의 그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많이 졌어요. 성남시장도 졌고 용인시장도 졌고 과천, 의왕, 안산 등 서울구청장도 그렇고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12대 4 광역선거에서
민주당이 12대 4로 이겼다고 합니다만 당내에서 이게 패배한 거 아니냐. 따라서 패배에 대한 당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전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는 권력 획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정치예요. 권력 현상들. 권력 투쟁이 정치의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 정치가 아니고 현실주의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권력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대통령에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이 짧다. 이건 그야말로 한판 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의 생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아무튼 간에 어느 쪽이 양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대통령 권력이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 정치 그대로의 이런 파워 폴리틱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 정청 대표가 이쯤에서 좀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맞서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실 집회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는데 이런 반면에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보면 뭐 금방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이제 처음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나왔던 첫 메시지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라는 것이고 또 12대 4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얘기하면서 객관적 수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나 또 당의 일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대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것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12대 4로 이겼지만 서울 선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간판으로 본인 혼자 이긴 것이거든요. 오히려 당이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어렵게 간 측면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뭐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내용이 심했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마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 다수나 혹은 당원들의 합리적인 당원들은 책임론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 투표지용지 무슨 이 사태가 터져서 예. 이걸 두고 그냥 그만둘 수가 있느냐,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본인의 논리들을 갖고 지금 당 지도부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 적어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 최고위원들 중에 한 명도 지금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길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저는 지금 뭐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 일부가 거기가 이제 사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저 소장파 의원들도 몇몇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의 어떤 목소리는 계속 증폭돼서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더 장동혁 지도부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갈수록 그 힘이 이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국 지금 혁신당 대표 지난번에 평택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나서 예. 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가기는 어렵다 이런 공감대는 있지만 사퇴 시기나 방식 또 후속 지도 체제들을 두고는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 만약에 의총이 열리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의총 열려봐야 뭐 난장판 되겠죠. 뭐 거기 뭐 서로 뭐 치고받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별로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의총에서 뭘 의결해서 이 의총의 의원들의 그 표결에 의해서 그만두자라고 했다 몰라도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총이 열리는 게 그 뭐 하나의 또 절차로 열려야 되겠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봐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게 그 의원총회가 어떤 분수령을 이제 찍는다니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이번 정점식 의원이 55표로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정점식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영남권
국회의원이 지금 지역구 둔 의원이 거의 60명에 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59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전체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이 90명쯤 되나요? 90여 명쯤 돼요. 92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비례대표 빼고 예. 90여 명 중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59명, 60명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64%인가 6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남권이. 그렇다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이제 그래도 남의 선거였어요. 이제 본인들 선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럼 만약에 장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오면은 한 의원의 복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 대표가 복당하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 전 대표가 복당하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이 영남권 의원들이 생각할 때 저희 추론이에요. 저희 추론인데 예. 영남권 의원들이 볼 때 물갈이 대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볼 때 차라리 장 대표 체제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다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이용 의원님 국민의힘에 계십니다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여론은 부정적일 거예요 아마. 당 대표 물러나야 된다. 그건 뭐 사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 현실이니까 제 1야당의 대표의 거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이 장 대표의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막상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현실적인 계산, 유불리 따져보면 이게 한동훈보다 낫다 이거 장동혁이가. 그렇다면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임기가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된 거거든요. 임기는 2년이거든요. 당대표 임기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물론 결선까지 갔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되면서 55표, 55표나 표를 얻은 결과 아니 비슷해요. 55표하고 영남권의 지역구가 한 59명, 60명 되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투표용지 부정 사태가 되면서 지금 뭐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재선거 얘기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는 탄탄한 이 교두보를 마련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웬 천우신조냐 이럴 겁니다 아마. 그냥 당내에서 벌써 재선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이 상황이 꽤 지리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당원 투표를 한다? 당원 투표를 하면 제가 볼 땐 질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질 것 같은데 아무리 강성 당원도 있다 하더라도 질 것 같은데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다 지금 거대 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전선을 재정비해가지고 민생 쪽으로 하고 정치로 가야 되는 전혀 반대 상황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띄우는 것이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열흘 넘게 관련된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한테 뭐 3자 회동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투표용지 관련해서 지금 뭐랄까요? 여론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국민들이 볼 때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거 세대 간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론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은 선거 때 써먹으려고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작 선거 때는 휴직하고 휴가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거에 자꾸 반복됐는데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서 그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당연히 어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방법론 가지고 지금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것인데 저는 하루 더 빨리 이 선관위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일단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선언적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여야 간에 만나서 이 선관위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은 이 해체 수준의 어떤 해법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구체적인 강론은 이제 뭐 국정조사 거치고 뭐 특검을 거치고 그 위에 또 법을 고쳐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단계 어떤 이게 해법입니다 내놓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민적 또 국론적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여러 가지들로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러면 그동안에 뭐 자체적으로 무슨 뭐 조사위 해놓고 한 열흘 한 다음에 또 이게 해법 내놓고 나중에 가면 그러면 또 다시 도로마비 타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는 그럴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도 당신들이 떠들었지만 우리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구다. 그러니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장동혁 대표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지금 뭐 여야 간에 뭐 대통령과도 뭐 저기 단독 회담도 한 번 요구를 했다가 이번은 또 정청래 김민석 뭐 총리하고도 또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해법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그런 제스처기는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한번 여야 간에 만나서요. 적어도 이 선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가라.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부 의원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도 이제 금요일이면 또 종료된단 말이죠.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예. 내일 모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이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다들 지적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조사 기간도 짧고 그래서 강제 조사권도 없어요. 과거에 뭐 비유할 건 아닙니다만 이승만 정권 때 그 반민특위, 그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거기에는 반민특위에는 강제 조사권이 있었어요. 특경이라는. 근데 나중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해체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긴 그 조사권이 없어요. 빨리 그러니까 수사 빨리 하고 선관위 관련자도 엄벌에 처하고 사법 처리하고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예. 수사대로 빨리 하면서 하되 국정조사 열고 또 여야 간에 또 이제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 이 상황에서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랬더니 여야가 이건 지금 말씀처럼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니까 특검의 대상을 가지고 너무 다투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야당이 특검의 대상은 대통령 놓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물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는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책임지지만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대통령을 특검 대상에 넣자 이건 좀 난 말이 안 돼. 자꾸 이렇게 가니까 그건 정쟁에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당에서 대통령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야당도 이 대목에서는 그런 과도한 주장하지 말고 그 여야가 좀 양보하고 양보해서 일단 그쪽으로 가고 국정조사 하고 말이죠. 그 대신 지나가니 또 얘기해서 안 됐으면 장동혁 대표 등이 말이죠. 이 문제 자꾸 부정선거론으로 자꾸만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는 말이죠. 선관위에 소청하고 선관위가 결정해야 돼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법원이 그 판결이 나와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선거라는 게. 특히 서울시 재선거 얘기합니다만 우선 후보가 시장이 6만 표가 이겼잖아요. 그럼 재선거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뭐 그건 별개하더라도 부정선거론 해가지고 또 성적이 들고 나오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또 연명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누가 그러다가 잘못하다 지금 나중에 장동혁 대표 말이죠. 대표직 유지하면서 투명 대표 되고 투명 대표, 좀비 투표, 좀비 대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 딴 데 얘기가 왔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 뭡니까 이 부실 투표 문제를 특히 야당의 일각에서 엉뚱한 대로 이용해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제가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조속한 원구성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입장차가 좀 뚜렷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원래 국회의 아름다운 관행은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민주당이 그거 깼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관행을 지키도록 하는 그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지만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냥 깨지는 게 민주주의예요. 저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요 위원장을 그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은 의회적 폭거고 그리고 소수견을 존중하지 않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어가겠다고는 대국민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은 의석이 뭐 굉장히 민주당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도 그리고 행정부도 다 민주당 쪽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 한 자리 정도는 그래도 야당한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관행대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일사불란하게 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수기하고 또 반대 의견도 듣고 하면서 다수결 어떤 의견에 따르되 다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시간적 또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많은 여러 가지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그것도 답답해가지고 못하 막는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민주당 정부한테 부메랑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차제에 대통령도 계속 그러시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고 아까도 보니까 포용하고 뭐 통합하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어떤 이번 법사위원장 하나 정도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좀 넘겨줘서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관행을 깬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에게 줘도 돼요. 이제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뭐 지방 권력에서 민주당 내 뭐 승리 패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예. 12대 4로 이겼잖아요. 지방 권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기초단체장 일부를 또 뭐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행정 권력 가지고 있죠. 입법 권력 가지고 있죠. 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게 원 구성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법사위원장 가지면 이거 가지고 딱 완전히 게이트키퍼가 되지 말고 예. 딱 거기가 통과 안 되면 법안이 통과 안 되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 세력으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모든 걸 막을까 봐. 거기다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갖고 가되 법사위원장 그 대신 이렇게 우리 합의합시다. 이래서 이 어떤 법안이 올 때 당신들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지 마시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법사위원회 권한을 좀 축소시켜서 그냥 이른바 원래 법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 자꾸 해석 법리 체계만 보고 예. 마지막에 반드시 법사위원장이 땅땅 두드려야 되는 거 이걸 없애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근데 야당한테 주고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싸우니까 그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좀 하면서 그런 전제가 성립되면 야당한테 주고 근데 좀 여당도 큰 모습 좀 보여주고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한 기싸움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